제가 들려드릴 99번째 소설은요.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입니다. 치누아 아체베는 나이지리아 작가예요. 그가 태어난 마을은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 진출한 선교지였고요. 아체베는 영국의 식민지 기간에 태어나고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이 책은 1958년에 출간되었는데요. 1958년은 나이지리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약속되고 정권 이양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체베는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영국, 독일 등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도 많이 받았고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었습니다. 치누아 아체베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작가고요. 그의 책들은 45개국에서 번역되었어요. 이 책을 출간한 후에 연이어 그가 발표한 소설들은 식민지 역사를 주체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더 이상 평화는 없다, 신의 화살. 이 세 권의 소설은 그의 아프리카 3부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린 아프리카 문학의 고전이에요. 책은 재미있지만 나이지리아의 전통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책의 뒤에 주석이 있는 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해석된 용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도 많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많이 있지만 전체적 줄거리의 흐름을 뼈대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800년대 후반이고요. 공간은 나이지리아 부족마을입니다. 주인공은 오콩코. 그는 우무오피아 부족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우무오피아뿐 아니라 주변의 9개의 부족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건 그가 자신이 두 손으로 쌓은 업적과 명예 때문이었어요. 모든 부족마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씨름 선수를 오콩코가 물리쳤고 그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어요. 오콩코는 덩치가 크고 진한 눈썹과 넓은 코로 험상궂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죠. 아버지는 게을렀고 남자답지 않아서 부족과의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가난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으며 빚을 갚지 않아 나중엔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어요. 그러나 피리를 잘 불었고요. 가끔 악사들과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끈끈한 우정을 좋아했고 우기가 끝나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해가 뜨는 계절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인생은 실패작이었습니다. 부족의 남자는 사는 동안 공을 세워 부족에서 칭호를 4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죽을 때 아무런 칭호도 받지 못하고 빚만 남겼어요. 오콩코는 아버지가 죽은 후 열심히 살았습니다. 18살에 9마을을 아우르는 시리망의 영예를 얻었고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어 곳간 2곳이 얌으로 가득 찼어요. 얌은 고구마나 감자 비슷한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작물로 여기는 식량이고요. 얌을 많이 가진 건 부자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부인을 셋 얻었고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큰아들 은효애를 비롯해서 자녀들을 8이나 두었습니다. 오콩코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하는 남자였고 부족을 위해 공을 많이 세워 벌써 칭호를 2이나 갖게 되었어요. 우무오피아가 최근에 벌인 전쟁에서 그는 적의 머리를 따온 첫 전사였습니다. 우무오피아는 전쟁과 주술에서 능했으므로 다른 부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은 우무오피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보다는 평화적 타결책을 찾고자 했죠. 그 즈음에 우무오피아의 여자가 은바이노 부족이 시장에 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오콩코가 전쟁 사절로 은바이노에 갔는데 그들은 오콩코를 왕처럼 받들었어요. 은바이노 부족은 자신들 부족의 젊은 처녀 하나와 15살 난 소녀를 우무오피아에 바쳤습니다. 처녀는 죽임을 당한 여자의 남편에게 보내줬고 소녀는 오콩코가 돌보게 되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이케메푸나예요. 이후 소녀는 오콩코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콩코의 집안은 점점 크게 일어났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혼자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죠. 농작물의 왕인 얌 종자를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심었지만 오콩코는 처음에 남에게 빌려 시작했어요.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망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농부들은 울면서 썩어버린 얌을 캤고
어떤 이는 나뭇가지에 목을 매 죽어버리기도 했지만 오콩코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후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해를 견뎠으니 무엇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불굴의 의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난과 불운에 맞서 무자비하게 싸웠던 지난 날들을 이겨내고 지금이 재산과 명예를 이룬 것이었어요. 황토담으로 둘러싸인 그의 집안에는 여러 채의 집이 있었어요. 오콩코가 쓰는 안채, 3명의 부인들이 쓰는 각각의 집, 2채의 곡간, 또 자신의 개인 신과 조상신을 상징하는 목조상들을 모신 제실이 있었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과 세 부인, 8아이를 위해 복을 빌었어요. 오콩코는 집안 단속을 엄격히 했습니다. 한 번은 가장 젊은 셋째 부인이 머리를 따으러 친구 집에 갔다가 저녁 식사 준비에 맞춰 돌아오지 않았다가 오콩코에게 매를 맞은 일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부인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오콩코는 누군가를 때리기 시작하면 중도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농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안식일 주간이었고 그 신성한 기간에 누군가를 때리는 건 금기였어요. 그는 대지의 여신에게 신전에 암소 1마리, 닭 1마리, 옥함 1필과 조갑이 100개를 바치는 벌을 받았습니다. 부인들은 그의 불같은 성격을 무서워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유약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평생 실패와 유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건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증오했고 친절함과 게으름 같은 감정까지도 증오했습니다. 씨 뿌리는 철이 오면 매일 첫 닭이 울 때부터 다시 닭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농사일을 했는데 부인들과 자식들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 고생스러웠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하소연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12살 된 큰아들 은호의 느긋한 성격은 오콩코의 걱정거리였고 그걸 바로잡고자 잔소리와 매를 자주 들었어요. 은호에는 그런 환경에서 침울한 표정의 소년이 되어갔습니다. 볼모로 보내진 이케메푸나는 오콩코의 집에서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앞으로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못했지만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점점 괜찮아져 갔어요. 천성이 활달한 그를 2살 아래인 오콩코의 큰아들 은혜에는 친형처럼 따랐고 집안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어요. 오콩코도 이케메푸나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애정을 보인다는 건 나약함이 징후고 내보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건 힘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케메푸나를 다른 사람 다루듯이 고압적으로 다루었지만 그가 이 소년을 좋아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끔 마을 회의나 축제에 갈 때 그를 아들인 양 따라오도록 했고 이케메푸나는 그를 자연스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꼈고 가끔 고향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잊지 못해 슬프기도 했지만 점점 그런 시간은 줄어들어갔습니다. 오콩코는 둘째 부인이 낳은 딸 에진마를 제일 좋아했어요. 에진마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표현했고 책임감 있고 영리했어요. 가끔 오콩코는 미덥지 않은 은호애보다 차라리 에진마가 남자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케메푸나가 온 지 3년이 흘렀어요. 그는 올 때보다 훌쩍 더 커서 생기 넘치는 18살의 젊은이가 되어 있었고 이젠 완전히 가족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은호의 형으로서 또 어린 동생들에게는 활력을 주는 맞이처럼 자리 잡았죠. 은호에는 친어머니나 다른 어머니들이 장작을 팬다거나 곡식을 빻는 일을 할 때 나서서 도왔어요. 그건 남자다운 일이었고 오콩코는 내심 아들의 발전이 흐뭇했어요. 이게 다 이케메푸나 덕분인 걸 알고 있었죠. 그는 은호애가 강건한 청년으로 커서 자기가 죽고 나면 집안을 다스릴 능력을 갖추길 바랬어요. 오콩코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 땅의 이야기들, 용감무쌍하고 유혈이 낭자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은호에는 남자답고 용감한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어머니들이 하는 씨름대회의 뒷이야기나 옛날 옛적에 땅과 하늘 사이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좋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닌 척했죠. 어느 날 부족회의에서 이케메푸나를 죽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숲과 동굴의 신이 그렇게 신탁을 내렸고 관례대로 다른 부족에서 볼모로 데려온 아이는 우무오피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여야 하는 거였어요. 마을의 어르신들은 오콩코에게 이 일에서 빠지라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러오던 애를 죽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곧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에 이케메푸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집은 이미 희미해졌고 여기에 정이 들어서였죠. 떠나는 날 아침에 은호에는 울기 시작했고 오콩코는 우는 아들을 몹시 때렸어요. 부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면서 작은 목소리로 불쌍한 아이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오콩코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했어요. 이케메푸나는 대열이 맨 뒤에서 걷고 있는 오콩코를 의식하며 한 번도 그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친아버지가 멀게 느껴졌고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족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뭔가를 눈치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행 중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도끼를 치켜들자 이케메푸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콩코에게 달려갔고 두려움에 휩싸인 오콩코는 자신의 도끼를 들어 아들 같던 그를 내리쳤습니다. 오콩코는 자신이 나약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두려웠어요. 이케메푸나는 그의 도끼에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은호에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팽팽한 활이 끊어지는 것처럼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오콩코는 한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잠도 못 잘 만큼 후유증을 겪었어요. 그가 잠을 제대로 자게 되었을 때 애진마가 앓기 시작했어요. 애진마는 둘째 부인이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그녀는 원래 아이를 10이나 낳았지만 9이 대부분 3살도 못 되어 죽었어요. 아이를 하나 묻고 또 하나 묻어가면서 그녀의 슬픔은 절망으로 암울한 단념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자로서 최대의 영광인 출산은 그녀에게 미래가 없는 육체적 고통에 지나지 않았죠. 오콩코는 애진마를 살리기 위해 숲에서 약용, 풀 등을 뜯어와 치료했고 무당인 치엘로는 애진마를 동굴로 데리고 가서 주술을 했고 애진마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치엘로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오콩코는 몰래 도끼를 들고 신전 주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미오피아에서 존경을 받던 연로한 에제우드가 죽어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에제우드는 칭호를 3개나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칭호가 있는 사람의 장례는 밤에 횃불을 켜고 고귀하게 치러졌고 부정민들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북소리와 춤이 시작되고 열기가 절정에 달했어요. 매장 의식이 가까워지자 총소리로 마지막 경의를 포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어요. 지정된 몇 사람이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죠. 그때 광난과 격정의 한가운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군중 한가운데 죽은 노인의 16살 난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이별하는 춤을 추고 있다가 변을 당한 거였어요. 총을 쏜 사람은 오콩코였습니다. 오콩코의 총알 중 하나가 잘못 발사되어 소년의 심장을 관통한 거였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우무오피아는 혼란에 빠졌어요. 오콩코의 유일한 선택은 부족을 떠나는 거였어요. 부족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지의 여신에 대한 범죄였고 이를 저지른 사람은 고향을 떠나 7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콩코는 부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에제우드 집에서 나온 남자들은 전쟁 복장을 하고 오콩코의 집으로 몰려와 집에 불을 지르고 담을 허물고 가축을 죽이고 곡간을 부셨어요. 그 행위는 오콩코에 대해 어떤 적대감이 아니라 대지의 여신의 전령으로서 부족의 피로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콩코의 친구 오비에리카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신의 뜻을 이루어 행위를 마친 후에 친구의 불행을 생각했어요. 왜 실수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쌍둥이를 낳으면 내다버려야 했는데 그건 대지의 여신이 쌍둥이는 대지에 대한 모독임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명령해서였어요. 오비에리카도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 자신이 내다버린 쌍둥이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한없이 슬프기만 했습니다. 오콩코는 우미오피아를 떠나 음반타로 갔어요. 음반타는 어머니 고향이에요. 거기엔 어머니 남동생으로 외가의 남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 우첸두가 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 시신을 갖고 이곳에 왔었고 지금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우첸두는 조카인 오콩코 일가를 맞아들였고 외가 친척들은 힘을 합해
거처를 지을 땅과 농사를 지을 두세마지기 땅을 마련해 주었어요. 에티엔 누이 5 아들은 사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얌 종자 300개를 내놓았어요. 오콩고와 가족들은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전처럼 일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그의 삶은 하나의 큰 열정을 향해 달려왔었는데 그건 그가 부족의 촌장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거의 도달해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것이었죠. 우첸두 노인은 오콩고의 절망을 이해했어요. 그는 조카에게 여자가 죽으면 왜 친정 사람들과 묻히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가를 설명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면 자식은 어머니에게로 피해 있게 된다고 했죠. 일이 무사하고 삶이 달콤할 때 사람은 아버지의 땅에 속하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머니 땅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콩코가 어머니 고향에 와서 무거운 표정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건 옳지 않으며 그건 돌아가신 분들을 화나게 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며 살다가 7년 후에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어요. 만일 여기서 슬픔과 낙담 속에 산다면 죽을 것이고 가족들 모두는 객지에서 죽게 되는 거라고, 이 세상에는 평생 추방당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얌도 자식도 다 잃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자신은 젊은 나이에 수많은 아이들을 낳아 땅에 묻었으며 노인의 딸이자 오콩코의 사촌은 쌍둥이를 수없이 낳고 버린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 좋기만 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어요. 친구 오베에리카는 음반타로 찾아와 주었어요. 그는 우미오피아에 있는 오콩고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맡겨 관리했고 그의 얌 종자를 팔아 돈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더 지났어요. 오베에리카를 통해서 백인 선교사들이 우무오피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부족민들 중에는 개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부족의 지도자들은 이 괴이한 믿음과 백인의 신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세는 나날이 강해져 갔습니다. 백인 선교사들은 모두가 똑같이 신의 자녀들이고 부족 사람들이 믿는 숲과 돌의 신들은 이웃을 죽이라 하고 쌍둥이를 버리게 하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한 분뿐이며 그분은 땅과 하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오콩코의 아들 은혜에는 선교사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새로운 종교에 마음이 끌렸어요. 선교사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이 젊은 영혼을 괴롭혀온 막연한 의문에 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숲속에서 죽음을 당한 그 많은 쌍둥이들과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당한 그가 형처럼 여겼던 이케메푸나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들은 듯 했어요. 찬송가는 그의 목마른 영혼에 쏟아지는 위안이었습니다. 음반타에도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지을 터를 달라고 했고 음반타의 지도자들은 악령의 숲을 내주었어요. 당시 모든 부족마을에는 악령의 숲이 있었는데 거기엔 어둠의 사악한 힘이 살아있는 곳이었죠. 부족장들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는 백인들이 곧 죽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고 악령의 숲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개종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콩코는 자신의 아들 은혜가 개종자가 되어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소리쳤고 은호에는 도망을 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콩코는 기가 막혔어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죽고 모든 남자 후손들이 은호회를 따라 조상을 버리게 된다면 그건 파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등골이 옥삭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과 선조들이 제사와 제물을 기다리는데도 자손들은 오지 않고 백인의 신에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차라리 이 땅을 다 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신 앞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다면서 부족민들이 가장 천시하던 불황자까지 받아들였어요. 개종자의 숫자는 늘어갔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은 계급 없이 차별 없이 교회에 소속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고 우무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오콩코는 어머니 고향에서도 가세가 번창했지만 그의 회한은 깊었습니다. 어머니 친척들은 7년 동안 친절했고 그는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그 사이 두 아이가 더 태어났고 그는 가족을 이끌고 우무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부족을 떠나 있기엔 너무도 긴 시간이었어요.
한 남자의 위치는 항상 그대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가 떠나자마자 다른 이가 일어나 그 자리를 채웠죠. 오콩코는 이런 세상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신은 이전에 갖고 있던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무오피아에 돌아오자마자 잃어버린 7회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을 웅장한 규모로 재건하고 곳간을 이전보다 더 웅장하게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의 얌은 7년 동안 친구의 도움으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은호의 개종은 그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불그리 정신으로 슬픔을 이겨냈고 자신에게 아직 5 아들이 더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백인들은 우무오피아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교회를 세웠고 정부도 구성했고 재판소를 세웠으며 백인 치안판사가 주민들을 관리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백인들이 경비를 서는 감옥도 있었는데 거기엔 백인의 법을 어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쌍둥이를 버리는 것도 이제는 죄가 되었고 기독교도들을 괴롭혀도 죄가 되었습니다. 죄수 가운데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은 수모 속에 좌절감에 빠져 돌볼 사람이 없어 망가져가는 자신의 밭을 슬퍼했습니다. 우무오피아의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오콩코와 달리 새로운 체제에 대한 반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백인은 괴상한 종교를 갖고 오긴 했지만 그들로 인해 좋아진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죠. 교육소를 세워 야자유나 열매가 비싼 물건으로 거래되어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았어요. 특히 백인 선교사인 브라운 신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부족 유지들과 친분을 쌓았고 부족민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애들을 학교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래의 이 땅의 지도자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운 남자와 여자일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의 주장은 먹혀 들어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배우러 왔고 학생 중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빠르게 결과를 내놓아서 몇 달 배우면 법원의 전령이나 서기로 취직이 되었고 더 오래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선생도 되었어요. 종교와 교육과 정치가 손을 잡았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오콩코의 귀향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은 이유는 이런 부족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은호에는 그동안 이름을 이삭이라고 바꾸었고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교사 훈련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오콩코는 아들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건 단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눈앞에서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부족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건강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후임자인 스미스 신부가 왔습니다. 그는 브라운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사물을 흙과 백으로 보았고 부족의 우상 숭배에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개종자들 사이에서도 광신도들이 있어서 그들은 스미스보다 더 나서서 부족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기까지 했어요. 우무오피아는 혼란에 빠졌고 부족민들은 개종자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나뉘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콩코를 비롯한 부족의 지도자들은 힘을 합해 백인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들은 몰려가서 교회를 부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서지자 부족민들은 잠시 동안 부족의 영령들이 평안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몇 해 만에 오콩코는 행복에 가까운 기분을 느낍니다. 실질적인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쌓여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치안 판사는 부족 지도자들 6명을 체포했고 벌금으로 조갑이 200자루를 내도록 판결했어요. 그들은 채찍을 맞는 수모를 당했고 오콩코는 분노로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부족민들은 백인들을 달래기 위해 벌금을 걷어냈고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오콩코의 집에는 친구 오베에리카를 비롯한 남자들이 모여 그를 달랬지만 오콩코의 등에는 간수의 채찍이 살속 깊이 자국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는 재판소에서 받은 대우를 생각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우무오피아가 전쟁을 결정한다면 모든 게 잘 될 것이었지만 겁쟁이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혼자라도 나가 복수를 할 거라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집회가 열렸고 부족민들은 자신들이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때 법원의 전령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부족민들이 전의를 비웃었어요. 그들이 집회를 멈추라고 부추기는 도중 오콩코는 도끼를 꺼내 제복 남자를 내리쳤고 남자의 머리가 몸통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남자를 응시하며 서 있었고 우무오피아가 백인들과의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군중들이 두려움을 감지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가를 묻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콩코는 그의 집 뒤에 있는 작은 숲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치안 판사는 시신을 끌어내리라고 했지만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악이었으므로 이런 시신은 다른 동족이 묻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부족민들은 이방인인 백인들에게 살해를 할 테니 그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비에리카는 친구의 시신을 꿈쩍 않고 응시하다가 치안 판사를 향해 저 남자는 우미오피아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 가운데 하나였으며 너희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세웠고 이제 개처럼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소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서방의 침입에 의해 몰락해가는 과정을 담았어요. 전통은 항상 개혁과 보존의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작가는 이 책에서 전통을 해체한 세력을 비판하면서 전통사회의 모순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건 작가가 성장한 환경이 기독교적이었고 그가 받은 교육도 서구 문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일제강점기나 박정희 개발독재, 군사정권의 반공 논리가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명분이라는 건요, 그 안에 욕심을 감추고 있어요. 우리들이 부끄러운 기억 중에 명분을 내세워서 내 걸 주장했던 것, 그건 두고두고 부끄럽죠. 개인이 삶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운데요. 역사는 명분을 앞세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류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보고 듣고 있지만요. 그래서 분노조차 익숙해서 익숙한 것에 대한 분노까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말은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시 재림에서 따왔어요. 예이츠는 이 시에서 기존 체제의 붕괴가 또 다른 체제를 잉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이츠가 자신의 조국 아일랜드를 지배했던 영국에 대해 느낀 걸 아체베도 같이 느꼈을 겁니다. 더불어 아체베는 이런 붕괴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점을 소망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음 세대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 시절, 그 붕괴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겠죠. 이건 집단의 불행이고 개인의 불행입니다. 독자님들은 자신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던 경험을 갖고 계신지요? 그때 분명히 가해의 대상이 있었을 거고요. 그걸 극복하는 동안 혹시 배신감만 쌓여가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성큼 건너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배신감보다는 자기 치유가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콩코의 결심과 선택과 결말이 아쉽다면 우리는 다른 성장의 조건을 택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남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걸 꽉 움켜쥐는 게 희망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